보스턴에 오늘 아침 진도 3.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뉴잉글랜드 해안까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군을 재편할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지난주 부통령의 한 표로 상원 인준을 통과한 국방장관은 오늘 첫 출근해서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넘버원 이슈가 아니라고 말했고 벤스 부통령도 물건값이 내려가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자율을 내리라는 대통령의 압박을 반영하지 않고 이번 주 수요일에 이자율을 현 상태로 유지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국내외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일요일인 어제 시카고를 포함한 각 지역에서 10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민세관국 요원은 하루에 불법 체류자 75명을 체포하라는 할당량을 지시받았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논쟁 끝에 자국민 불법 체류자를 실은 미국 군용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브라질은 미국에서 브라질 국민인 불법 체류자를 태운 군용기가 도착했는데 7시간 비행 내내 손발이 묶이고 물도 주지 않았고 화장실도 안 보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약 위반이라고 항의합니다. 인공지능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되려는 미국의 야망이 중국에 의해 일단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회사 딥시크가 미국 회사보다 훨씬 싼 값의 새로운 언어 모델을 발표한 뒤 엔비디아와 다른 관련 주식값은 거의 폭락 중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중국 제품이 세계 시장을 장기적으로 장악한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이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가자 북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지구는 완전히 철거돼야 한다면서 요르단과 이집트가 팔레스타인을 받으라고 했지만 두 나라 모두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맞죠? 오늘의 미국 맞죠? 제가 오늘 보스턴을 생각하면서 방송하다 보니까 오늘의 보스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보스턴에서 오늘 아침에 원래는 진도가 4.1이라고 했는데 3.9라고 하다가 다시 3.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으로 생각하면 아주 진도가 작은 거죠. 그러나 그쪽 지역에 그다지 이렇게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목이 됐고 진앙지는 뉴햄프셔 메인 해안에서 약 12마일 떨어진 요크하버라고 하네요. 뉴햄프셔와 메인의 해안에서 약 12마일 떨어진 파괴적이진 않죠.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계신 분들은 지진의 강도를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는 강한 것이었고요. 커네디컷주 뉴헤이븐님은 저쪽 위잖아요. 동북부죠. 그쪽 끝까지 또 뉴욕주의 올버니까지 멀리 그 해안에서 떨어진 지역에서도 진동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거 이제 조금 관심이 가는 것이고 지진이 여기까지 오나 하는 걱정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테고요. 지역 방송들을 보니까 어떤 분이 나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막 나무들이 떨리더라. 그리고 근처에서 마치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꾸준하게 이제 뭔가가 움직였고 몇 초 동안 계속됐는데 지금 아마 그 전문가들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만은 요즘 캘리포니아나 어떤 지역이든지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 같은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그 주목이 되는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관들 인준도 3명 됐거든요. 이 장관 인준과 그에 따른 문제는 또 좀 뒷부분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보니까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이번 주말에 아마도 인준을 받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엄청 비난하는 사설을 썼고 특히 이제 핏 헥세스 국방장관은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출근을 하게 된 그 자체가 JD 벤스 부통령의 한 표로 이제 국방장관이 된 것이고 출근하자마자 보낸 메시지 이건 이제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과 같이 묶어서 전해드리겠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또 한 사람이 있네요. 크리스티 노엠이라는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상원 의원 가운데서 민주당 의원들도 7명이나 지지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코리안 아메리칸 앤디 김 의원도 크리스티 노엠 전 그 사우스다코타의 주지사를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이제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다 제치고 일주일 동안 제일 눈에 띄는 성과, 이건 이민에서도 불법 체류자 체포였습니다. 하루 할당량 지금 이민관세국에게 뭐 한 75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몇백 명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니까 이제 주말에 거의 1000명, 900 몇십 명이 됐는데 그게 이제 꼭 일리노이 시카고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다 합쳐서요.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모자라. 뭐 한 1500명 정도로 해. 이게 이제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하고요. 국경 자르죠. 탐 호먼 뭐 주말에도 열심히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고 이 이민에 대해서 특히 이제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체포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법무차관 대행도 이 두 사람이 같이 일요일 작전 완전히 우린 게임 체인저다 하면서 시카고로 들어갔죠. 시카고에 불법 체류자가 약 40만 명 있답니다. 시카고 당국에서는 정부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급습이죠. 급습이 있을 때는 좀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데 전혀 우리는 언질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교회, 학교, 병원, 예전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으로 좀 구분이 됐었던 이런 곳에서도 불법 이민자 단속을 지금 허용을 해서 대대적으로 maybe 어제 어떤 교회인가는 글쎄요. 그런 뉴스를 보진 못했지만 가능한 겁니다. 이제 교회도 들어가고 오늘 시카고 선타임스 보면은 일면에 연방정부의 이민 쇼라고 돼 있네요. 이민 쇼가 시카고를 히치했다. 시카고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니까 불법 체류자가 많은 지역은 그만큼 그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의 말하자면 쓰임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민 쇼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애리조나 리퍼블릭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주는 텍사스주와 마찬가지로 무척 그 이민자들이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서 많이 살고 있는 주입니다. 일면에요. 세이프 존인 안전지대도 완전히 그 이민 학생들 여기를 완전히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그 피닉스의 교육부가 야 이거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뭐 잡아간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애리조나 리퍼블릭은 지역 문제로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계는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지금 급습이에요. 쳐들어가는 식으로 가서 잡아오고 하는데 왜냐하면 미국의 농장 근로자의 반은 불법 체류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많은 그 근로자가 있는 곳이 건축 분야죠. 그럼 이게 두 가지에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부터 뭐 가솔린값 내리고 인플레이션 뭐 여러분들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면은 돈 내는 것 지갑 좀 더 무겁게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전혀 일주일 내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게다 대고 농장 근로자들 거기도 갈 수 있어 하면 안 나오겠죠. 일하러 당분간. 안 나오면은 뭐 썩어서 떨어져서 비료는 될지언정 그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따서 그로서리 스토어로 가지 못하니까 그만큼 물건이 줄어들고 값이 비싸집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유권자들이 화를 낼 수 있는 거고요.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농장은 중요합니다. 농장 근로자들은 maybe 반 넘는 곳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 곳이 불법 체류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 같은 농장의 농장주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대한 기업의 오너입니다. 이 기업의 오너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많은 정치 자금을 지원을 했고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도 프레스노 같은 데 가면 다 깃발이 트럼프로 돼 있죠. 이제 농장주가 세워놓은 깃발이지 불법 체류자들이 농장에서 일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깃발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주 묘하게 얽혀 있는 거죠. 불법 체류자는 다 내쫓아야지 돼 라고 하는데 그 불법 체류자로 엄청난 임금을 싸게 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그 사업주는 또 보호해야지 되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인 겁니다.
농업계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도 봐야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 때도 불법 체류자 이제 급습해서 체포하고 할 때 가끔은 농장도 가고 아주 더 가끔 무슨 식품 가공 공장이라든가 포장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갔습니다. 육류, 닭 공장. 근데 그건 보여주기식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들의 물건값이 오른다. 두 번째는 나의 지지자들인 그 큰 공장의 오너라든가 육류 닭 공장의 오너라든가 농장의 오너가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한다. 그래서 농장 같은데 이런 공장 같은데 잘 급습하지 않는 그런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따라 다 다르니까 애리조나도 이렇게 됐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오히려 조금 반대의 시각 같은 거 예를 들어 홈리스 피플이 많은 게 불법 체류자가 많아서 그렇다. 이거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요즘 사주의 시각을 굉장히 많이 이 신문에 투입을 합니다. 트럼프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주의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민 이슈가 미국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콜롬비아 대통령이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일단 콜롬비아는 미국에서 추방된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를 하기 전에 서로 굉장히 밀고 당겼어요. 왜냐하면 이게 민간기에 태워서 보내는 게 아니라 군용기에 태워서 보낼 때는 거의 이게 죄수 비슷하게 보냅니다. 브라질에서도 그랬는데 콜롬비아에도 사람들이 군용기에 다 이렇게 손도 묶여 있고요. 발도 묶여 있고요. 그러면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브라질은 특히 이제 군용기로 가는데 7시간 걸렸는데 화장실도 못 가고 물도 안 주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린아이들 가운데서 특히 이제 그 어떠한 아주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또 그 브라질 그 군용기는 고장이 나서 너무너무 더웠답니다. 더운데 숨도 못 쉴 것 같았고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로 다른 지역에 내렸다가 원래 가려고 하던 곳에 또 가려고 했는데 브라질에서 우린 이렇게는 안 돼 해서 이제 브라질에서 제대로 된 그런 항공기로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콜롬비아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히 항복을 했는데 콜롬비아는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엄청난 든든한 동맹국이었습니다. 무슨 남미 이런 데서 무슨 미국이 마약 작전을 할 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콜롬비아처럼 절대적으로 미국의 동조 협조, 충성한 국가가 드문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용기로 사람을 실어서 보낸다고 하니까 콜롬비아 대통령이 그래 불법 체류자 보내는 거 좋아. 그렇지만 우리도 다 국가 간의 조약이 있으니까 민간 항공기에 실어서 죄인처럼 취급하지 말아라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안에 죄수들도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 해? 그럼 25% 관세를 물게 할 거야. 그러다가 또 일주일 뒤에는 그 관세를 50%로 올리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콜롬비아 대통령이 그냥 존엄성 있게 기본적인 존엄성 있게 우리 국민들을 받겠다. 왜냐하면 또 콜롬비아는 그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불법 체류자건 아니건 그런 입장도 있고 또 콜롬비아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버티다가 50%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고 그리고 또 콜롬비아 정부 관리 모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자도 다 취소시켜버리겠다. 또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콜롬비아 국민 화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우리가 어떤 검사 같은 것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오케이 하고는 군용기라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에 관세 같은 경우는 그래 미국이 관세를 물리면 우리도 물리겠어. 25% 이렇게 하면서 국내 정치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게 없으면은 국내에 어떤 그런 업체들을 많이 정부가 도와주겠어.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일단은 콜롬비아 대통령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끝나기는 했지만 이 관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콜롬비아는 다른 중미나 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과 무역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콜롬비아 할 때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생각나는 것? 네, 콜롬비아 커피. 미국에서요.
커피 한 20% 전체 수입하는 커피는 콜롬비아입니다. 그리고 꽃, 이제 자른 꽃, 묘목 같은 것도 37%는 지금 콜롬비아에서 오고 있거든요. 이 무역 전쟁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뭔가가 이제 27일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 하루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27일밖에 안 돼서 또 이제 이슈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콜롬비아와 미국 간의 이 수입품 이 문제 때문에 발렌타인스데이 때 커피값 꽃값 엄청 비싸질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게 꼭 남의 일만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브라질의 지금 그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막 화를 내고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그 브라질에서 내린 사람들이 우리가 손과 발만 다 묶인 게 아니라 폭행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위협도 당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 워싱턴 포스트도 일면에 보면은 많은 뭐 스포츠 뉴스도 있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콜롬비아 간의 관세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불법 체류자를 군용기에 실어서 존엄성 없이 그곳으로 보낸다 할지라도 받겠다 하는 이 문제, 월스트리트저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트럼프가 이 콜롬비아에 관세 위협을 해서 그런 문제가 풀어졌다는 게 이제 지금 세계적인 탑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콜롬비아 그 외무장관이 발표하기를요, 우리는 콜롬비아가요 대통령 전용기를 보낸대요. 불법 체류자들을 미국 전용기에 실어서 손과 발을 다 묶인 채 콜롬비아에 내리는 것이 싫어서 대통령 전용기를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당장 속 시원해 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일단은 지금 아니 50% 관세를 물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딱 고개를 숙이기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별로 이제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콜롬비아 국민이든 브라질 국민이든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 면은 조금 유의해야 될 것 같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건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는 불법 체류자 다 내쫓겠다 하는 것. 그러나 하루에 맥시멈 지금 1,500명을 잡았는데 1,500명 잡아서 1,300만 명에서 1,100만 명 정도 되는 불법 체류자를 다 쫓겨내려고 하면 4년 동안 몇 명이나 계산 나오나요? 여러분께서 저보다 계산 잘하시니까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지비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세계 최초 AD와 인공지능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러스 카후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공동 후원입니다. 이 카후나 마사지 체어 디오스 말씀드리다 보니까 디오스, 도스 막 이런 단어 막 나오면 점점 이제 이 좀 테크놀로지 쪽으로 아주 21세기로 막 가는 것 같잖아요. 9시 한 35분경에는 중국의 인공지능, 이게 또 지금 세상을 막 뒤흔들 것 같거든요. 잠시 뒤에는 우선 미국 문제부터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잠깐만요.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 대해서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 메모가 여기 있네요.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을 제가 들어오기 그 마지막 순간에 읽어서 메모를 어디다가 했는지 여기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재무장관, 지금 굉장히 재무장관 뭐 중요한 자리죠. 상무장관도 중요하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인준 뭐 무난하게 이제 재무장관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쯤에 뭐 목요일 금요일 이 정도 되겠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털시 게벌드 가 이 두 사람이 이제 국가정보국장, 털시 게벌드는 하와이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하원 의원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마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로버트 케네디의 그 아들 보건복지부 장관, 이 두 사람의 청문회가 되는데, 오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사람은 공공보건국장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요. 공중보건국장이 아니라 훨씬 그 아래에 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너무 공중보건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금 처음 지적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특히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은 이 사람이 백신에 대해서 반대해 온 건데 이 재정 공개된 그 기록에 따르면 백신 그리고 또 이 백신에 관한 뭐 약을 그 제조한 회사 있죠. 하나 회사가 아니라 그 제조업체를 고소한 변호사 사무실이 있지 않겠어요? 제약회사를 고소하려면은 그 변호사 사무실이 얼마나 대단하게 뭐 승소율이 높은 큰 또 백그라운드도 든든한 그런 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죠. 그런 합동법률사무소겠어요.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그런 합동법률사무소에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리퍼 해주는 거죠. 리퍼 해주고 와이즈너범 그리고 몰건 앤 몰건 이 두 군데의 그 변호사 회사에 소개를 해주고 수백만 달러를 적어도 벌었답니다. 기록에 나타난 것만.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핏 헥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주말에 50대 50이었어요. 그러다가 JD 벤스가 부통령으로서 한 표를 해서 51대 50으로 국방장관 간신히 아주 힘들게 됐습니다. 워낙에 뭐 성폭행 뭐 술 중독 또 돈 관리 문제 등이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아침에 이제 국방부에 첫 출근을 하면서 내가 국방부를 이끄는 것은 평생의 영광이다. 그렇죠. 소령 출신인데 이 사람이 적어도 민간과 군인 합쳐서 약 300만 명 되고 미국 전체적인 예산의 거의 반 정도가 되는 9천억 달러를 이렇게 다 관리를 해야지 되니까 본인으로서 뭐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조치를 나는 충실히 이행하는 국방장관이 될 것이라는 게 오늘 이제 첫 출근하면 다들 먼저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연설을 하잖아요. 그 장으로서 그런 게 연설이었습니다. 미군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것 그리고 이제 특히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가 오늘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발동을 할 이슈랍니다. DEI 없애는 것. 지금까지는 국방부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 군에는 정말 중요한 자산이었다. 왜냐하면 미국만큼 또 소수인종이 많은 곳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어퍼머티브 액션 비슷한 것 또 받아주잖아요.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서는 엘리트 학교에서는 안 받아주면서 몸으로 일을 하는 그런 군대에는 또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자산이다 하고 또 실제로 또 소수 인종들이 군에 가서 영주권 빨리 받고 한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 이제 없앤다는 게 첫 번째 행정명령이고 두 번째는 성전환자에 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제약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백신 접종 때문에 제대한 군인을 복귀시킨다. 이건 이제 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바이든 행정부와 국방장관이요.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이 예외는 뒀었어요. 의학적인 문제라든가 종교적인 문제로 군인이 백신 접종하지 않는 것은 오케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된다. 이 백신 접종을 군에 의무화한 시점은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이 다 끝난 시점이었거든요. 끝난 시점이었고 군대는 집단이니까 이게 뭐 단체 생활을 하니까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정말 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해서 그 당시에 이 백신 접종을 거부한 그 군인들이 한 8천 명 정도 되는데 전체 군사력에는 뭐 1%도 미치지 못하죠. 100만 명이 넘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2023년도에는 또 뭐 팬데믹도 다 지나고 해서 이런 의무화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들어와도 된다. 왜 들어오면 안 된다 한 것이냐면 한 사람이 걸리면 군인이 쫙 퍼지면 그 군대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이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팬데믹이 끝났으니까 다시 들어와라 할 때도 별로 선택한 사람은 들어가는 걸 선택한 사람은 43명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신임 국방장관은 그때 그거 잘못한 거야 하면서 이제 그 전에 돈까지 이제 다 이제 뭐 베네핏 다 이제 한꺼번에 과거 것까지 다 받으면서 아마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요. 군인이 되면은 군인은 일반 직장보다 훨씬 까다로워서 백신 접종을 한 12개를 받아야지 된대요.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또 국방장관이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에 대해서 국방부 개입해야지 되는 것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해서 대량 추방 노력에 내가 국방장관으로서 힘을 쓰겠다 이런 것을 선언을 했고요. 이 대량 추방에 대해서는 뭐 국토안보부 장관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크리스티 노엠 사우스다코타의 전 주지사였던 여성 국토안보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은 상원에서 100명 가운데 59명이 찬성을 했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7명이나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 가운데 그 유명한 펜실베이니아주의 심장 질환을 앓고도 늘 좀 긴 길이의 반바지 입고 다니는 덩치 큰 존 페러먼도 이 국토안보부 장관을 지지했고요. 팀 케인이라는 전에 힐러리 클린턴의 부통령 후보였었던 이제 버지니아주의 상원 의원 그리고 그밖에 다른 사람도 있고 앤디 김 뉴저지가 지역구인 최초의 코리안 아메리칸 연방 상원 의원도 크리스틴 노엠 이 국토안보부 장관 그 상원 인준에서 민주당인데도 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앤디 김 의원이 그 X에 올린 거 보니까 여러 차례 이 노엠 주지사와 대화를 해보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에 대한 핵심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는 이 국토안보부 장관과 내가 의견이 확실히 달랐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뉴저지주의 상원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할 때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을 인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 차이를 줄여갈 수도 있겠다. 앞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또 투표를 하지 않았네요. 7명은. 7명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은 투표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애매하니까 안 했다는 거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민 이슈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이라 할지라도 지금 국경 안보라든가 이 불법 체류자 추방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이 그 추방에 많은 것을 많이 그 지지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방 상원 의원들도 민주당 7명이 찬성표 던지고 7명은 기권했으면 14명이 그쪽 비슷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47명 가운데서 14명이면 퍼센티지로 따져보면은 상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딱 어디서 이런 표현을 하던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취임 선서를 했죠. 취임 선서 자체가 부통령 취임 선서는 좀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이나 부통령이나 똑같이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그리고 헌법으로부터 그 어떠한 그 방어를 하겠다. 그 헌법을 다른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겠다는 게 취임 선서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냥 거기에 점 딱 찍히는 거예요. 피리어드. 이렇게 취임 선서를 딱 해놓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헌법에 왜 어긋나는 일, 뭐 예를 들어 출생 증명 이거 안 한다고 한다던가 이런 일을 많이 그 하긴 했어요. 그리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공화당 이걸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는 15명이라고 하고 어디는 12명이라고 하니까 12명 이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정부는요. 모든 그 각 그 디파트먼트의 그 각 부처에 감찰관이 있습니다. 당연히 감찰관 청와대도 뭐 예를 들어 민정수석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고 하는 그런 민정수석과 마찬가지로 국방부에도 법무부에도 보건복지부에도 감찰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독립적으로 일을 해요. 그럼 감찰관들이 뭘 하겠어요? 이 부서에서 혹시 무슨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낭비하는 것은 없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는 사람들이 감찰관이거든요. 대통령이 적어도 12명의 감찰관 그것도 중요한 부처입니다. 여기 국방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법무부 국무부네. 예, 국무부, 법무부, 교통부를 포함한 곳에서 감찰관을 12명 이상을 그냥 해고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해고할 수도 있겠죠. 대통령이 지금 모든 걸 개편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법에 따르면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의회에 이걸 통지를 해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왜 통지를 안 했겠어요? 그러고 나면 이게 법에 맞지 않아 이래저래 말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냥 확 해버린 거죠. 법을 위반하고 법과 질서를 위반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애덤 쉬프, 뭐 민주당이니까 뭐 연방 상원의원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다이언 파인스타인 뒤를 이어서 명백히 법을 위반했다. 미터 프레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주말에 역시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미터 프레스에서 린지 그레이엄도 이거는 정말 그 법 30일 전에 의회에 통과를 해야 된다. 감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사람이죠. 모니터링하고 감시를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누군가를 채울 때 내가 원하는 사람을 거기다 채우겠다는 얘기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린지 그레이엄도 그건 기술적으로는 위반인데 이건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린지 그레이엄은 항상 또 트럼프가 강할 땐 트럼프 옆에 붙습니다. 그렇다고 뭐 내가 잠 못 잘 그럴 정도는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했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매체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도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가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이 같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도 경제를 무척 잘할 것 같아 하고 찍어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행정명령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합치면 30개 넘겠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그런데 그렇죠. 일주일이죠. 오늘 오후 12시부터 취임 선서를 하고 일을 시작했으니까 행정명령에 어떤 행정명령에도 물건값을 직접적으로 내리는 것은 없습니다. 내용이 거의 없어요. 물론 에너지 값을 내리겠다. 이건 이제 화석연료를 많이 이렇게 시추를 해서 내리겠다. 이런 건 있지만 실제로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그 물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고 첫날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사람들이 다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디스어그리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경제에서 다른 분야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물건값만 싹 내릴 수 있는 그럴 수단이 지금 대통령에게 그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또 부통령이 또 뒷받침을 해주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제 라스베가스에 왔잖아요. 이제 금요일에 캘리포니아주에 방문을 해서 뭐 게빈 뉴섬과 그렇게 싸우더니 두 사람 다 뭐 허그하고 뭐 게빈 뉴섬이 또 딱 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였죠. 대통령이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 그 비행기 탄 거 활주로에 가서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고맙고 지난번에 2018년도 산불 때도 도와주셔서 그 뒤에 코비드 때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여러 번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일 잘했어요. 일 잘하고 가서는 또 연방재해청 FEMA 이것도 이제 다 깨부수든지 없애든지 하고 싶어하는 게 프로젝트 2025 헤리티지라는 아주 그 보수적인 그 띵크탱크가 내놓은 트럼프 임기 2기의 중요한 목표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허리케인 피해자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고 또 캘리포니아주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연방재해청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깨지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고 캘리포니아주에 와서는 부자 동네 이 퍼시픽 팰리세이즈만 갖고 비교적 덜 부자 동네인 뭐 이튼 파이어가 있는 그쪽 지역은 가지 않았다 해서 사람들이 조금 비난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생각하면 무능함과 인플레이션이 생각나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나에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최우선 과제가 아니야라고 하니까 최우선으로 풀어주고 싶겠죠.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불법 체류자들 막 추방하고. 이거는 어렵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D 벤스요. CBS의 Face the Nation에 출연을 해서 가격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통령 지금 닷새 됐습니다. 이제 일요일, 토요일 뭐 이런 때 다 얘기하고 녹화한 거니까. 그 닷새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동안 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성취를 했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자마자 미국의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물가를 낮추는 핵심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커네디컷주의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를 내리지 못하는 거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슈를 다른 데다 집중시키려고 한다. 그린란드를 산다든가 파나마를 우리가 도로 가져온다고 한다든가 여기 인플레이션에서 주의를 좀 이렇게 산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일부 계획은 물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민 문제도 물가를 이제 올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고 그걸 이제 잘 조절을 해야지 되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를 내려라 하고 열심히 압박하는 거죠.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잠시 뒤에 그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뭐 주식 투자를 하시든지 하지 않으시든지 인공지능을 사용하시던 분이나 하지 않는 분이나 우리가 이제 새롭게 물결에 나는 올라타지 않아도 이미 미국과 세계가 올라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미국에 약간 제동이 걸렸거든요. 전해드립니다. 그 제동을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또 훌륭한 나라, 강한 나라가 되는 능력이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연방준비제도에 이번 주 내일과 모레 이틀 공개시장위원회 열리죠. 내려라 하고 압박을 하지만 이번 주에는 내리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뭐 20년 만에 최고치에서 지금 점점 내려와서 4.3 정도 되죠. 약입니다. 4.3 정도 되는데 최근에 경제보고서가 코리아타운 정말 힘들다고들 많이 얘기하십니다. 힘듭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달리 가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경제가 좋은 그 지역과 좋은 그런 그 분야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고용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진전도 있고 해서 금리를 구태여 인하해야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아마 연방준비제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좀 불편한 관계 격동의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분명히 얘기를 했죠. 대통령이 말을 하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내가 이 이자율에 대해서 연방준비제도 사람들보다 훨씬 잘 아는 전문가다. 내가 더 전문가다. 내가 이자율을 더 많이 알아. 지금 내려야지 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의 성향은 이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제롬 파웰 의장이 다 대통령의 말씀이니까 따르겠습니다. 할 수가 없죠. 연방준비제도는 그런 기구가 아닙니다. 굉장히 독립적인 기구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원할 때 원하는 그대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이자율 통화 정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압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수십 년 미국의 전통이었으니까요. 지금 이제 이 전통이 마구 이제 깨져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럴 때 만약에 연방준비제도가 나의 독립적인 걸 지킨다면 이 제롬 파웰이 내년 5월 달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냥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해고한다 하면 본인이 소송을 해서 그 자리를 되찾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독립적이다 하면 의장 정도 되면 이제 나는 1년 몇 개월 남았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장은요. 그 조직의 어떤 그 정통성 같은 것을 지키는 것도 의무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은 독립성, 그 독립을 좋아한다면 이 대통령으로부터의 비판도 감수해야지 되겠죠. 그걸 이제 제롬 파웰 의장이 게임의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은 그러면 또 신경 쓰이지 않겠어요? 신경 쓰일 것 같아요. 물론 그 대통령의 압박을 반영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본인들이 데이터 보고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아무리 대통령이 내가 더 연준 사람들보다 의자에 의해서 뭐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연준이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대통령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이제 그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연준대로 판단을 해서 이번 주에는 이자율을 내릴 확률이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요. 지금도 내려가고 있네요.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주말부터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이 지금 뭐 엔비디아 이런 데가 엄청나게 많이 지난 2년 동안 미국 주식값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다우지수는 뭐 140.38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이 632가 내려가요. 다우가 아니라 다우가 632가 내려가도 엄청난데 S&P 500도 104.68이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매그니피센트, 세븐 1조 달러 지금 1조 달러 더 되겠는데요.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과도한 투자를 인공지능에 했는데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흔들렸는가? 전체 시장은 이들의 성과에 달려 있는데 중국 회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중국 회사의 이 갑자기 떠오름이 이 프로그램을 발견한 사람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라고 얘기를 하던데 영원할 것인가? 그건 뒤에 말씀드리고요. 중국의 인공지능 회사 지금 뭐 다운로드 엄청 많이 받는데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딥시크, 깊다 할 때 딥, 찾다 할 때 seek, SEEK, 딥시크가 미국 회사보다 훨씬 그 적은 반도체가 들어가는 새로운 언어 모델을 만들었어요. 적은 반도체가 들어간다면 값이 싸다는 얘기잖아요. 그 언어 모델 뭐 large한 language 모델이라고 해서 그냥 약자로 LLM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모델이 있어요. 딥시크 뭐 R1 뭐 또 무슨 모델 이런 게 있는데 한마디로 이 모델을 발표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운로드를 하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들 챗GPT 쓰시는 거 뭐 다른 거 뭐 많잖아요. 뭐 클라우드 등등 해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딥시크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쓰는데 또 제품 자체가 괜찮답니다. 개발하는데 돈도 별로 안 들었고 오픈 소스로 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제품이 그럼 앞으로 세계 시장을 쫙 장악하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하는 거죠. 물론 그리고 중국이 예를 들어 장악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영원한 장악은 또 없지만요. 실행 비용도 적고 지금까지요. 이제 그 추론 모델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 모델의 개발에 지출한 금액이 600만 달러 미만이랍니다. 이것을 이 업계에서는 껌값으로 봅니다. 이거 농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개발 비용도 적고 실행하는 비용도 적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중국 기업들은 중국 모델을 이걸 가지고 뭔가를 또 이제 하겠죠. 해외의 일부 기업도 중국 모델을 쓰기를 원하는 뭐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벵골어 뭐 이런 언어는 중국 쪽에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더 잘했겠죠. 미국에서 만드는 건 아무래도 영어를 기반으로 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요. 인공지능이 오늘은 엄청 출렁이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경쟁 회사가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능력이 미국에 있답니다. 구글의 리서치 프로그램이요. 사용자의 브라우저를 제미니 그 챗봇에 넘겨서 뭔가 이제 상호작용을 하도록 저도 얼마 전에 뭐 구글 뭐죠? 늘 이 구글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구글 닥스를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막 연결되고 이런 게 있어요. 한 번 정도는 내가 예스를 해야지 되지만 그리고 엔트로픽이요. 아마존 여기 오픈 AI 챗봇은 코드를 만들고 코드를 실행까지 하고 클라우드는 전체 무슨 뭐 애플리케이션을 뭐 예를 들어서 만들고 뭐 호스팅까지 하고 중국에 이 딥시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픈 그 AI도요. 챗GPT를 만든 이 회사도 가만히 안 있죠. 지난주에 이 오픈 AI와 또 무슨 뭐 손정희 씨와 막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AI에 뭘 투자를 해 다 일리가 나고 그러니까 또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그건 안 돼 하고 또 일론 머스크와 샘 얼트만 오픈 AI가 막 싸우고 했었잖아요. 그게 그 뒤에 딥시크라는 중국 기업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싹 일단 사라져 버렸는데 오픈 AI의 샘 얼트만 씨가 오픈 AI에 엄청난 지금 혁신이 있어서 인간 전문가만큼 유능한 박사급 뭐 슈퍼 무슨 프로그램을 구축했다고 곧 발표를 할 예정이랍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야 미국도 그럼 어머 우리가 이런 줄 알았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혁신적인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걸 발표를 하고 우리가 그냥 일단 장악했는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딥시크가 이렇게 됐네 하면은 사람은 또다시 헝그리 정신이 생깁니다. 더 큰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미국이 이런 딥시크 같은 돈 조금 들이고 이 돈을 왜 조금 들였겠어요? 미국 회사들이 돈 많이 들여서 해놨던 것을 또 기반으로 했으니까 돈을 짧게 들이고 작게 들이고 짧은 시간에 그만큼 딥시크라는 것을 만들었을 텐데 그러면 돈 많이 들여서 개발한 회사는 그럼 다 날아가나요? 그건 아니죠. 노하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할 일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마련하는 데 대한 법적인 장애를 제거해주고 외국인 엔지니어를 고용을 쉽게 보장해줘야지 된다. 뭐 H-1B 비자를 뭐 미국 사람들이 해를 입는다고 외국인 이거 안 해줘야지 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이든 시대에 인공지능 확산 규칙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 초안을 축소시키는 게 중요하답니다. 이 초안은 뭐냐면 결국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으로 다른 나라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도록 이를테면 일종의 억압적인 무슨 우리가 다 갖는다 이런 그 미국의 인공지능 생태계로 다 이렇게 들어가게 강제적으로 하려. 근데 테크놀로지 업계에서는 그런 강제성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것들 빼면은 미국이 뭐 다시 한번 또 혁신을 이뤄서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끝난 게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끝난 게임이 아니고 바로 이 딥시크라는 중국의 인공지능 이 프로그램을요 2023년도에 리앙 웬펑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이 리앙 웬펑 중국 남부 도시 항저우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 리앙 웬펑이 40살이랍니다. 전자공학을 공부를 했고요. 뭐 딥시크에 자금을 지원한 헤지펀드를 설립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이렇게 예민할 줄 상상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가자지구 북부로 어느 날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그 북부본들 모두 짐 싸서 떠나세요 하고 거의 16개월이 됐습니다. 16개월 동안 집에 못 돌아가 볼 걸 상상을 하지 못했죠.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는데 가보니까 동네가 다 그냥 잿더미가 된 그런 곳도 있지만 그래도 가서 좋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주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자 지구는 완전히 청소돼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요르단이 한 220만 명 정도 되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쪽 사람들을 나눠서 받아라. 그쪽 지역에 새로운 집을 짓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집트와 요르단 같은 경우는 이집트 미국 지원 많이 받습니다. 요르단도 받습니다. 미국 말을 무시할 수 없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도 아랍 국가의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아랍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쫓겨나서 계속 이렇게 돌다가 또다시 이번에 집도 잃고 뭐도 잃고 하면서 완전히 그럼 이제 이게 쫓겨나는 거네 하는 같은 인종으로서 도저히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는 건 미국이 또 입장을 바꾸는 겁니다. 말하자면 두 개의 국가, 뭐 국가가 어디 있겠어요. 낭인이 되는데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네, 집 떠나서 그분들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옛날 얘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